정책임명화가 집중 목표자로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 좀 있으면 곧바로 박지원 비서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서 있고 신속한 안내 수습이 필요해서 부대표가 사퇴하자 당헌 당규에 따라서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해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그러한 내용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어쩐지 가장 즐거워야 할 이 총각일에 좀 무거운 분위기가 있어서 그것이 오늘의 당을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민의당을 위해서 오늘 22강째 새벽 7시부터 훌륭한 강사들을 초청해서 좋은 공부를 하고 수고를 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제부로 사퇴하신 안철수 천정배 두 공동 전 대표와 김성식 정책위 의장, 그리고 정책위 정책위원장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정당 사상 처음인 이런 워크숍을 새벽에, 그것도 95% 이상 참석하는 그런 단합된 모습으로 공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말씀드리면서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4.13 총선 후 우리 소속 의원들이 이렇게 일치 단결해서 무엇보다도 참석률도 높지만 그 뜨거운 관심 속에서 이러한 워크숍을 가진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당 사상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참석률이 95% 되는 것도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따 저희들이 패를 하나씩 올리겠습니다만 개근상을 받으신 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늘 저는 강조를 합니다. 학교에 입학을 했으면 공부는 잘하고 못하고 다음입니다. 학교는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되게 공부를 좀 못하신 분들이 개근한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신 분들이 개근하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러한 모습이 우리를 집권 가능한 정당으로 국민에게 비치고 또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으로 국민은 평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 그리고 협력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제 정책위 의장께서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정책위와 정전위원장 중심으로 오늘 마지막 종각을 일종의 우리 스스로가 평가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빌면서 우리 김성식 정책위 의장의 교육 독재가 오늘로 종식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조금 더 1시간씩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수고하신 김성식 정책위 의장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드립니다. 네, 우리 당선자 워크숍을 처음 가졌을 때 그날 또 의원총회에서 경험해서 얼떨결에 제가 정책위 의장이 되었었는데 매우 힘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의원 구성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는 상황 속에서 또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가 각별한 차원에서 모여서 공부를 하기로 했다라는 그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보통 일거리가 아닌데라는 생각으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오늘 22차까지 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국민의당 소속 의원님들의 열정과 헌신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총선에 나타나는 민의를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에 대한 민의를 우리가 실천하자고 하는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마음, 특히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시작하고 당에 조금 시련이 생겼을 때 내가 아침에 조금이라도 더 일찍 일어나서 동료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그러한 강력한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아침 정책역량상과 워크숍을 의미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배 동료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두꺼운 자료집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한 반가량 공부한 내용인데 저는 이렇게까지 자료가 두꺼울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의 그 강의 과정, 우리의 워크숍 과정 속에 함께해 주신 많은 발표자님들께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리면서 그 자료집으로 모아진 것이 기쁩니다. 오늘 정조위원장님들께서 그동안 나온 그 발제문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정책 과제로 발전시킬 것인가를 며칠간 고생하셔서 이렇게 자료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발표를 들으시고 자유롭게 후반부에 우리 의원님들의 고견을 또 말씀해 주시면 잘 담아서 이후에 정책 과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제문과 샌드위치 어김없이 새벽 7시 우리 국민의당 의원님들 테이블에 놓여졌던 것입니다. 그 발제문들이 모여서 두터운 자료가 되고 비록 아침에 샌드위치만으로는 아침 식사로는 부족했을지 모르나 함께 했던 동료애와 또 공부하는 마음들은 우리 하루를 더 포만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거듭 동료 선배 의원님들의 열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후 정책 과제를 잘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워크숍에서 논의되었거나 제안된 내용들에 대해서 각 정조위원들이 준비한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께 일단 보고하는 행사를 갖고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으신 내용이나 또는 건의사항 등을 의원님들께서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과 답변을 하는 형태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제가 끝나고 난 후에는 아까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상패와 기념 메달을 전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1정조위원회, 제2, 제3, 제5, 제5, 6 정조위원회별로 그동안 논의된 과제들에 대해 실천 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정조위원장을 겸임하고 계신 본은희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님을 먼저 발제자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1정조위원회 위원장 권은희입니다. 저희 정조위원회 소감 관련 내용은 6월 8일 집중 워크숍에서 정관A와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제안으로 최한수 연구위원이 발제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네, 그리고 6월 21일 집중 워크숍에서 우리 시대의 인권 시민사회를 부른다라는 제안으로 오기영 교수님이 발제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6월 8일
워크숍에서 다뤘던 정관임과 학대 문제에 다루어진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버피와 감피아 부분들을 다뤘었는데요. 먼저 버피아와 관련해서 정관예우에 대한 현상을 좀 분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관예우는 승부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관예우의 구조적 특징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제출했는데요. 정관예우 변호사를 쓰는 것이 재판에 유리하다라는 그런 수요자의 인식하에 지금 나타나고 있고, 정관예우는 1년에 불과하다. 그리고 정관의 효과는 일정 수 이상의 지위에서 나타나고 있고,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른 사안에서는 정관의 효과가 사라진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발제자는 단기 과제로 가장 주요한 내용으로 공개 투명성 제도를 통해서 이런 정관의 효과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제안을 하셨고요. 중장기 과제로는 현행법관대 정사를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정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어떠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추진해야 되나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현상에 대한 분석이긴 하지만 현재의 정관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관 변호사의 영향력이 오래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서 정관 변호사의 영향력을 감안을 해서 3년으로 취업 제한을 강화하고, 그리고 수임 제한 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 일정 직급의 이상의 그 정관에 대해서는 대형 정부법인 취업을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에. 그리고 공개성과 투명성은 장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행 법조윤리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통해서 공개성과 투명성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내용의 입법 정책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몰래 변론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감피아 분석입니다. 감피아는 우리 사회에 요소에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대책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무원의 정관예우에 대한 통제는 공직자윤리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의 공직자윤리법으로는 감피아의 근전 문제의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그런 내용의 발표였습니다. 발제자는 과잉 규제와 가속 규제의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의 취업 제한 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그리고 직무 연관성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 업무 판단 기간이나 취업 제한 기간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과잉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취업 제한 기업에 있어 시장 공기업 이외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그런 과속 규제의 문제를 또한 해결해야 한다라고 발제를 했습니다. 제2정제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는 과속 규제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과속 규제를 확대해 나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과잉 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상의 규제를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시장형 공기업에서 공공기관의 경우로 확대를 하고, 민간기업의 취업은 규제율을 약간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정책제안을 하고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취업 제한에 중심을 맞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관예우의 행위에 대한 제한이 부족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행위 제한 규제 중심 국가의 입법례를 살펴서 취업 후에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제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정관예우 현상에 대한 국토 통제 방안을 강구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에 대한 공개를 통해서
국회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런 관계화 분쇄 방안을 위해서 로비스트 양성화 구간에 대한 문제를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발제에서는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정피아에 대한 문제 역시 기득권 카르텔의 주요 문제입니다. 정피아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정피아 분야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공직자유기법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국회 규칙으로 이 상세 내용이 정해지고 있는데, 현행 국회 규칙은 행정부 수준에 비해서 느슨합니다. 밑에 각주를 보시면은 업무 관련성 판단 기간도 행정부에 비하면은 2년으로 짧고, 취업 제한 대상 기업도 행정부가 외환 거래에 100억 원 이상인데 비해서 국회는 연간 300억 원 이상인 기업체로 그 대상 기업이 제한 수준이 다르고요. 취업행위 제한 기간도 행정부는 5년 이내에 반해서 국회 규칙은 2년으로 해서 느슨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수준으로 맞추는 그러한 그 공직자유기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 규칙에 대한 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정보 인권과 관련된 그 발제가 있었는데요. 이 현재 그 인권이 침해받는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입법 방향을 마련했다는 점을 저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 발제대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고도 정보화 사회에 부합하는 법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ICT 기술의 오가는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ICT 기술 진보에 대해 능동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인권 전략을 구축해서 정보 인권 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 발제의 주요 내용이 있었고요. 이 발제자는 새로운 디지털 사회 현상에 부합하는 입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고요. 그리고 정보 주체에 대한 총체적 사찰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고요. 이 차세대의 ICT 기술이 내포하고 있는 인권 침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이에 대응하는 그 중대 인권 전략을 미리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발제 내용과 제안을 바탕으로 저희 제1정조위원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입법 및 정책 과정을 보면은 먼저 법 제도에 전반적으로 디지털 친화적인 법 제도로의 개편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킹 및 정보,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입법 미비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실명제나 인터넷 내용죄, 사이버 명예훼손 등 오남용되는 종류의 네트워크 관련 규제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의 그 수사기관에 의한 사이버 사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그 영장주의 원칙에 반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패킷 감정에 대한 제한 규정을 통신비밀법의 개정을 통해서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기지국 수사로 그 정보인권이 침해되고 있는데, 이런 기지국 수사의 자의적인 실시에 대한 안전장치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통신자료 제공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거의 무제한적으로 규제 없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통신자료 제공 역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차세대 ICT 기술 산업화 전략으로 인권의 침해가 고도화되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 쪽에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제식별 위험성 대책 및 빅데이터 기술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정보 인권 보호 대응 전략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법상에 이러한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그 비식별화 조치를 산업화하기 위해서 규제안이나 속도전을 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정부의 행정 지침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지침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침해될 경우 이에 대한 마땅한 구제책이나 규제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법상의 규제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정조위원장 김준모 위원장님 모시고 외교안보 국방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이정조위원장입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 비대위원장님, 김성지 정책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이 주로 이렇게 개근상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기자분들이 더 새벽까지 나와서 고생하는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안 대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참 그 느낌에서 이 자리에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저하고 그 대표님만 같이 해서 56사는 군인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받아 적은 거는 40여 가지의 건의사항을 받았어요. 어제 저녁에 한 대표님께서 기면 그걸 꼭 약속한 거 한두 가지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면서 말씀하셔서 정말 제가 여러 가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약속을 중요시하시니까 계좌 특권자만을 예배해서 꼭 한두 가지 실천을 한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이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고 모범적인 또 센터에 교육 연결했는데 사실은 김성기 위원장님 또 5분 내로 하래요. 지금 그 시간대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하고 특히 국방 분야를 꼭 집어내야 되는데 김성희 지배장한테 로비를 안 했더니 안 끼어줘요. 그래가지고 결국 못 넣습니다. 제가 현장은 많이 갔지만 그래도 과학군과 국방 안보에 대해서 특강을 참 준비를 시켰는데 못했으면 기회가 닿으면 꼭 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윤영관 교수님하고 김병인 교수님께서 21세기 한반도 주변 국제적이고 통합통일의 경우 또 그리고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두 가지에 대해서 특강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저희 당이 지향하고 가는 방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윤영관 교수님은 대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미국 주도 세력전쟁 한 축으로 호혜 관계를 강조하셨고 그리고 한편으로 북한을 경제적으로 품으면 우리 레버리지가 올라감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딜레마를 지경학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경제를 강조했죠. 그리고 김 교수님은 전반적으로 보면 급진 통일보다는 점진적인 통일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윤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주 내용은 원심력과 부심력의 각관계를 우리나라의 상황을, 외교 상황을 말씀하셨고, 김 교수님은 점진적 통일이 성공하려면 북한이 자본주의 체제 이행과 추격형 성장을 이뤄내고 남북 경제 통합을 하는 이 세 가지가 순순함을 이루도록 대북 정책을 설계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흐름은 비핵화를 국제공조에 압박하고 교류의 협력을 대화에 끌어놓지 않아야 된다는 투트에 두 분이 다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주에서는 외교통일 정책 방향으로 크게 북핵 관리와 평화통일 정책 방향타를 바로잡자는 큰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나머지 11개 부분을 쭉 나열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실 거랍니다. 그래서 외교통일 정책 과제로는 3개 정책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게 세 가지 방향을 앞으로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국방 분야는 사실 특감이 없었는데 저희가 대략 네 가지 방향에서 핵심적으로 중심을 두고 정책 내지는 법 개정 추진을 해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국방개혁입니다. 국방개혁은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국방정책이 총망라되어 있어서 2030년까지 14년부터 계획을 해서 해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법개정 추진하고, 두 번째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조기 전력화 개선. 안 대표님께서 지난번에 국방청원 보고 받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거가 2023년에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좀 축소 만드는 질문도 하셨었는데, 미사일하고 사드하고 비핵화 문제가 다 얽혀있는 역학적인 관계입니다. 이거는 예산이 많이 반영돼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구축이나 발전을 위해서 저희 당에서 기간을 축소해서 사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조금이라도 방어력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위 사업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국민들의 진타와 눈높이는 대단히 큽니다. 다른 이 범죄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문제고 전 국민이 공분할 정도로 군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국방장관한테 제가 아주 다짐을 받았습니다. 저희 당에서 1호 발언도 지금 3개를 이미 발의를 했다. 그러면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우리는 안 도와주겠다. 그래서 아예 어제 장관도 아주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 법률을 저희가 3개를 지금 발의를 했는데 더 계속해서 부활해 나가고 7개 정도를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듯이 방산비리다 해가지고 비리에 초점을 두고 처벌이 만성이 아니거든요. 대표님이 그런 그 감각을 가지고 계시던데, 이 방산 기술을 일반 산업 기술로 접목해서 국가의 경제에 굉장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말 신동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8월 달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 중소기업, 국방부 전체 방산업체 몽땅 다 와서 국방장관도 어제 오라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토의를 해서 정말 이 방산지능, 방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토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이 신뢰받는 병영생활, 병영문화, 요거 예비역, 협력 포함해서 복지 문제하고 21세기에 맞는 좋은 각종 법령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세우고 정책을 개발해서 다른 당과 차별화된 그런 정책을 구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재위, 정무위, 예결위를 담당하고 있는 제3정조위원장 최입의 정조위원장님 모시고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3정조위원장 최입입니다. 관련된 워크숍은 저희 이제 처음 양평 가서 산업구조조정과 한국경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었던 김상조 교수님의 그 강의가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장 방문으로 인천 남동공단에 가서 중소기업들의 얘기를 좀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업저축의 역설, 임금 없는 성장에 대한 박정규 박사님의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바로 이번 주 월요일 변양호 부문의 이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워크숍에서 그런 내용들 가지고서 정책 제언과 그리고 정책 추진 방향을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산업구조조정 관련해서는 이제 김상조 교수께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좀 대부분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주문하셨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의당이 주도적으로 여야정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민생
행정회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자본확충펀드에 대해서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라는 취지로 이제 공적자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후에 정책 과제로서 저희가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국책은행의 자본펀드에 대한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남동공단에 가서 중소기업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발표자로 본 것처럼 원래 자기가 대기업들과 거래했었는데 받은 소리 했더니 거래가 끊겼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왔는데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총선 공약에서도 많은 부분 언급한 바들이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낮은 단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익공유제 그리고 공정위의 이제 전속 고발권을 완화시키는 문제 등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들이 성장의 결실을 분배하지 않고 이제 기업들의 특히 재벌 대기업들이 그것을 자기 기업에만 계속 묶어두고 있어서 유보하고 있어서 기업들은 많은 저축을 하고 그거에 대한 금융소득을 얻고 있죠. 결국은 기업들이 투자를 잘 하지 않거나 분배를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그런 이유로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없는 성장이 현재 한국 경제의 모습이다 하는 오피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박종교 박사님께서 제안하신 거는 이제 비금융 기업에 일반 제조기업 같은 비금융 기업이 그런 유보 금액을 과도하게 저축을 함으로써 얻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자는 취지. 그 다음에 소득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수익을 다시 강조하셨고, 그리고 기업의 소득 환류 세제 현재 첫 해 지금 시행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이제 변양호 고문께서는 공정한 시장 경쟁에 촉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정한 법과 제도의 이행을 강조하셨고 특히나 이제 연기금이 주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회이사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언급도 있습니다. 삼정부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정책 과제의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업구조정 관련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대중소기업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약으로 약속한 하도급법상의 상대손해배상 제도의 사유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정위 전속 고발권이나 납품 단가의 문제, 이익공유제에 대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업 저축에 있어서는 제안해 주신 비금융 기업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은 몇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산을 여유자산으로 보고 금융자산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그 범위가 확정되면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또 어떤 범위까지 볼 것이냐, 그리고 세율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한 세 가지 논점이 있고요. 이 논점에 대해서는 발표 자리에 기재한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좀 더 연구를 할 계획이고 이후에 법안이나 정책으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득분배 추진 방안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는 이미 이번 총선 때 주요한 4당이 모두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공약을 했고 제가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받기 위해서 TV 토론에 갔을 때 상대방 새누리당 토론자로 나오신 분에게 이 공약 정말 맞냐라고 확인했고 진짜 지킬 거냐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새누리당과 함께 이 부분을 꼭 같이 추진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 관련 세제에 대해서는 올해 첫 해 시행이기 때문에 그 과세 정보가 많이 지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연구가 필요합니다. 제가 5가지 이렇게 쭉 내용들을 적었는데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업이 최대한 자신이
이익을 낸 것을 분배할 수 있는 구조의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공정성장을 위한 시장 기능 강화로는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고요. 이 부분은 현재 법률적인 것들은 많이 마련이 되어 있으나 현실적인 실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도록 스튜어디십 코드, 주주권 행사에 관한 행위 준칙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속한 재정과 시행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재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주주에 대한 견제 장치들, 그리고 금융 소비자나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은 3자 국토 농해수위를 담당하시는 제4정조위원장 윤영일 의원님 모시고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4정조위원장 윤영일입니다. 원래 그 사정조의 소관상이 이제 국토, 산자, 농해수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과제를 안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과제 자체가 무겁고 인생, 생활, 직결되는 사항들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직접 언급이 또 발령이 된 부분으로서가 6월 16일 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경호 교수님이 강의하신 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발제한 주요 내용을 보면 그 클린 자동차 정책 이 부분 소위 디젤차 친환경 자동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포함시킨 것 정책적인 모순이 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 정책 뭔가 하회한다. 정책적인 모순 그로 인한 에너지 정책상의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주요 국책사업 예를 들어서 새만금 사업, 4대강 사업, 경인문화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환경 문제하고 소위 말 환경 정책적인 이슈를 하고 충돌이 있게 된다 하는 내용을 발제를 해주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제 발제한 내용으로부터 이 파리스 임플리케이션 정책적인 어떤 주요 제안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데요. 4대강 사업 이외에 자연 회복에 대한 논의 중요한 논의사항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대규모 국책사업 자제가 있어야 된다. 환경정책과 개발정책, 그러니까 산업정책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그로 인하여 있는 피해, 이런 거 감안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발전 정책이 산업시대를 거쳐오면서 비중을 많이 두어왔지만 지금은 소위 미래성장 지식 정보 사회 차원에서 국민의 삶의 질 차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정책 제안을 도출해 있습니다. 비록 환경과 에너지 부분에 대한 제언이었고 발제였고 제언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국민의 생활, 경제하고 민생과 직관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연대에 두고서 국민의당이 찾아야 될 그러한 길들을 저희들이 찾아야 되겠다 해서 몇 가지 과제 추진 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 우리 제4정조위가 정책 과제 그리고 추진 계획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첫째 분야가 산업자원 부분입니다. 산업자원 부분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변경 필요하다 하는 데 생각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 예상, 발전원별 전원 믹스,
발전 설비 운영 계획, 즉 폐쇄 신설 등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서 관련 법이 이제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 과다 산정되고 있는 부분 바로잡고 석탄 화력 줄여서 온실가스, 미세먼지 문제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원전 설비 장기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는 그런 정책 기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업 분야입니다. 여기서는 한 4가지 정도의 기조를 갖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관련 법이 이제 식품산업진흥법 등 그 관련 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제로서는 농업과 기업의 상생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상생 협력지수 산정하고 그 공개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성과 공유제 도입을 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농업과 기업 간의 그 표준 계약서 사용을 권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정책 기조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 대회를 사용하기 위한 농가들 25%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그렇게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과 기업 간의 그 거래 공정거래 이 부분 저희들이 또 정책 기조로 삼고자 합니다. 실제로 계약 대비를 하고 있는 농가의 51.9% 자유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 조항 규정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국토 분야입니다. 국토 분야는 저희들이 3가지 정책 기도 가지고 과제를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주거급여 체계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주거급여법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차상위 계층에 소위 그 가구 수는 115만 4천 가구 정도가 됩니다. 월 평균 예를 드는 겁니다. 월 평균 20만 주거비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추가 재유가 한 1조 6천억 소요되는데요. 어찌됐든 주거급여 체계 개선할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주택 임대차 국민의 생활과 또 서민의 인생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지방자치단체가 공정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방안, 지방자치단체가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산정을 하게요. 그 다음에 임대료 분쟁조정위원회를 방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방안, 임대료 인상률 이거가 항상 또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임금 물가 상승률, 금리 인상률, 근로소득 증가율 등을 고려해서 지자체가 상한선을 두는 방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 그 공공 임대주택은 장단기가 있습니다만 공급 그 선을 저희들이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방안, 공급하는 방안이요. 하나 예를 들어서 청년희망 공공임대주택 저희들이 이제 국민당에서도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공공주택법 개정과 관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트랙에서 임대 공급을 위한 기관으로서 공기업으로서 LH공사가 있는데요. 이런 공기업,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 이러한 공기업들이 자기 공공 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농해수, 산자, 국토, 또 국민의 민생, 생활경제 직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국민의당에서 열의를 갖고 또 큰 관심 갖고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야에 국민경제, 생활경제, 민생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보건복지, 환경노동, 여성가족위를 담당하는 재호 정조위에 대한 김상화 위원장님 모시고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남입니다. 저희 재호정조위원회 아마 특강이 가장 많았던 정조위원회 중 하나였는데요. 복지와 관련해서 6월 9일에 안상원 교수님의 한국의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사회서비스 중심의 중부담, 중복지 전략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에는 건강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환경정책 대안 찾기라는 홍종옥 교수님의 특강으로 환경에 대한 정책 대안 찾기 강의가 있었고, 그리고 6월 22일에는 고용의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비교 분석으로 김준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 강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6월 15일에 저출산 여성 문제는 성차별 구조라는 제목으로 이나영 중앙대 교수님의 성차별 구조가 저출산과 여성 혐오 현상을 극대화하고 있다 하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워크숍 발제자들의 주요 정책 제언을 보면 복지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의 현금 지원 방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65세 기초소득자의 기초연금을 어르신 특별 가산으로 간주해서 소득 인정에 산정해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를 분리시켜서 기초연금과 통합해서 고령자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하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또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개정이 필요하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리해서 방역 시도가 보험자가 돼서 일자리 창출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의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전력 수요 감축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민적 에너지 컨센서스가 추진되어야 되고, 또 4대강 등 환경 보건을 위해서 4대강 국책사업은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이 결여된 정치 논리로 진행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낙동강 내성선의 보건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또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비정규직 보호, 최저임금의 점진적 인상 등에 대한 제언이 있었습니다. 임금체계를 연공서열에서 직무능력으로 개편을 해서 공정임금, 적정근로,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단기적인 성과주의를 지향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여성과 관련해서는 젠더 정의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여성의 낮은 사회 참여와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성평등 의식, 인권 감수성에 기반을 둔 국정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워크숍에서 나온 정책 제언과 우리 당의 총선 공약, 그리고 각 의원님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재호정조위원회 정책 과제 및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워크숍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정리를 한번 저희 정조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하에서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해서 재난적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로 인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인 부담률을 차등화하고 본인 부담 상한제를 개편해서 저소득층의 보호를 강화하고, 기존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단기 과제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조기 퇴직자 건강보험 지원 제도를 도입해서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 변동 시 주거용 재산에 대한 재산 보험료 면제 등 충격 완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과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저부담, 저급여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부담, 중복지, 즉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노인 일자리 그리고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연간 5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확충하고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보수 및 기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보수는 20만 원에서 월 3, 40만 원으로 기간은 7개월에서 10 내지 12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노인복지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복지와 또한 관련된 여성의 연금권 보장을 위해서 경력단절 여성의 국민연금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 연금보험의 추납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관련해서 소득세법 개정으로 전업주부의 대납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보육의 확대 및 국가 책임제 실현입니다. 공익 확대 및 학부모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또 누리과정에 국가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률 인상 등 목적재 시설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입니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세대 개편 그리고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변경, 석탄 화력 집중 지역 충남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요. 대기 오염 총량 규제 검토가 필요하고 대기 환경 보전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 환경과 관련 또 하나 이슈는 4대강 사업의 구간별 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영주댐 내성천 구간 환경 변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댐 기능 조절 및 내성천 보건 대책이 필요하고 낙동강 유역의 녹조가 심각해서 수처리 비용 증가가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환경 영향 평가 제도에 대한 실명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노동과 관련해서는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으로 직무급 공정임금체제 확립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서 양극화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이로 인한 고용절벽의 극복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축소 및 사회보험 강화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서 비정규직 함정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험 대납 제도를 검토하고 노동회의소 설립으로 비정규직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여성과 관련해서는 마음 편한 일가정 양립입니다. 출산 후 퇴직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고 출산 전후 휴가와 배우자 출산 휴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육아휴직 파파마마 쿼터제 도입도 역시 추진하려고 하고 관련해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행복한 여성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역시 경력단절 여성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평등 임금 공시제도를 도입해서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 시행 계획에 따른 성별 고용별 임금 추가, 고용정책 이와 관련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와 관련해서는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초중고 교과서에 성인권 교육이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강력한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음주 환경 배제, 고의적 음주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등 가중처벌이 필요한 헌법 등 개정이 필요합니다. 기타 건의사항은 의원님들한테 받은 것을 저희가 정리한 것인데요. 공공부문 용역 근로자에 대해서 시중노임 낙가 준수율을 제고해야 되고 취약계층의 노동권 강화를 위해서 열정페이를 근절하고 현장 실습생 또 청년 인턴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부문 특수형태 고용직군에 대한 산업안전 강화가 필요합니다.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을 위해서 혼합형 청년 구직수당을 도입하고 청년 고용 할당 기부를 하겠습니다. 소음공해 및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또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조치 및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종교위원장 오세정 위원장님 모시고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6종교위원장 오세정입니다. 제가 이 집중 워크숍의 마지막 스피커가 되는 영예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한 5분 정도 참으시면 두 달에 걸친 그 김선식 위원장의 교육독도 3번 되실 겁니다. 우리 제6종교위원장은 교문이하고 미반이 요소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과학기술하고 교육 분야를 번째인데요. 사실 이 내용들은 안 대표께서 이 교섭 대표께서 강조하시고 또 우리 총선에서 나와 강조했던 교육혁명, 과학혁명, 창업혁명에 관계된 거라서 여기에 한 4번의 발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과 아니면 제가 잘 모르면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제조업이 위기 상황이고
또 이 세계적인 제4차 산업혁명에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패스트팔로 전략을 거쳐서 선도형으로 때를 바꿔야 되고 특히 이 창조적인 경험 추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탑다운 방식과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서 연구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 5월 30일에 가는 글로벌 스타트업 붐과 한국의 도전에 대한 제목을 윤정욱 센터장께서 하셨는데 스타트업이고요. 전 세계에 지금 스타트업이 열풍을 일고 있고 그 이유는 창업 비용과 장비 비용, 글로벌 분야가 함께 낮아졌고 글로벌 모바일 환경이 구축돼서 SNS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스타트업 열풍인데 우리나라는 젊은 세대가 이 도전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하면 제도적 기반을 살기도 불안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육에 관해서는 6월 1일 날 공교육의 설교 극복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이기정 교사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지금 단순히 입시를 목표로는 경쟁이 심하게 스킬을 줄 수 없고 또 이 EBS와 수능 연대에서 그렇지 꼭 좋은 선의를 받고 시작한 제도가 꼭 좋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니다.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인 스킬을 갖는 게 필요하고 특히 행정보다 교육을 강조하는 그런 교사들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가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6월 23일 날 교육부총장 사회수사회계획서라는 제목으로 김영삼 교수께서 발표를 했는데요. 교육을 통한 계획과 선순환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특히 고질과 계절, 인문적 수준이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일자리 관리과 교육 시스템을 개편하는 데 이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하신 분들에 싶어서 주요 정책적인 얘기를 하면 첫 번째 과학술에 대한 거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와 사회적인 개선해야 된다. 창조력과 문제개발력 그리고 일석 감성을 가진 교육을 시켜야 되고 R&D에서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자 독식시켜야 대해서 일자리 나누기, 사회번역에서 강화, 강성 기술을 약속한다. 이런 측면을 얘기했습니다. 창업혁명에 대해서는 실패가 자산인 그런 스타트업 인스티튜트를 구축한다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정부에서 큰 거를 의존하기보다는 자생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스타트업 구성원의 다양한 강화하고 이 대기업 간의 본격적인 협업, M&A 같은 것도 엑시시 쉽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혁명에서는 교육 정책의 신뢰를 확보해야 되는데 창의적인 학생 키울 수 있는 수업과 입시별 교육과 자율신뢰를 요구하고 행정과 수업자의 교사 그다음에 계급의 교체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 특히 교육 효율성이 가장 높은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집중해야 되지 않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고민해야 될 정책 과제, 교육적 과제를 두 가지로 정리하면요. 미래 수준적 산업 구성이 지금 투자해서 곧 구성된 그때의 미래 인재에서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미래세대 발전 복지제도를 통해서 청년들이 희망을 갖도록 하자 앞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국가의 투자 조정을 필요로 하겠다. 선정 R&D 시스템을 바꾸겠다. 정보 분석 해소하고 공공 ICT 인프라를 확대하겠다. 특히 사물 인터넷이 점점 커지면서 여기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창의성과 자율성 바탕업 취재, 특히 이제 이 공공기관법에 묶여 있는 정부 공공기관들을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생각하고요. 이제 R&D에서는 프리스 비용의 기계 시스템을 네거티브로 바꿔서 모모 빼고는 다 가능하도록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걸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시스템에서는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대폭적으로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 최종적으로 대학 다 하면서 입시도 개선과 교육을 3대 필수 수업 분석 가능하고 사회의 양질 인재 확보도 하고 이 당의 그 공약을 내세우는 유아교육 법 제정에서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완전히 국가가 책임지겠다 하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여기 논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옵션에서
일단 중요하게 이 분야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첫째가 방송 공정성 공정성 강화, 이 지도구조 개혁과 신뢰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통신비를 인하해서 모든 국민들이 부담을 덜 느끼면서 수험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의원 나와주십시오. 위의원은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22회 실시된 새벽 정책역량 강화 집중 워크숍에 성실하게 참석하여 모범을 보이기 위해 우수원으로 선정하오니 20대 국회에서도 공정사회와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발과 입법에 더욱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상을 드립니다. 2016년 6월 30일 원내대표 박지원, 정책위의장 김성식. 김광수 의원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 그리고 함께 부상으로 소외되는 매달은 18K 도금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김성식 의원님, 김종혜 의원님, 김중로 의원님. 자, 이하 동문입니다. 자, 김성식 의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종혜 의원님, 김중로 의원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이하 동문입니다. 박주현 의원님, 송금주 의원님. 송금주 의원님 준비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송금주 의원님. 안철수 대표님 나와주십시오. 안철수 대표님 1회 공모로 불참하셨습니다. 어제도 의원님, 윤전 의원님도 준비해 주십시오. 이동석 의원님도 준비해 주십시오. 매일 열심히 참석해 주신 이상도 의원님도 준비해 주십시오. 이용조 의원님도 준비해 주십시오. 이용호 의원님, 장정수 의원님도 준비해 주십시오. 정윤아 의원님, 조배수 의원님도 가보주시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용호 의원님. 장정수 의원님. 조배석 의원님 뒤로는 최희배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최경환 의원님, 최도자 의원님 준비해 주십시오. 최희배 의원님. 최경환 의원님 매일 열심히 나오셨습니다. 최고자 의원님.
자, 오늘 우수원으로 시상을 받으신 의원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죄송합니다. 진행진 유수관님 사과드립니다. 네. 네, 선배 동료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책 역량 강화 워크숍이 22차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선배 동료님들께서 정말 20대 중선에 나타난 민의를 받드는 국민의당이 되고자 공부하고 일하자 하는 마음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당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고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방으로 가는 저력이 되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의원님들 느끼셨겠지만 저는 사실 이 상패를 박지원 대표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꼼꼼하게 출석부를 기록하고 있는지도 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철수 대표님도 대표 연설 날 하시는 날 하루만 대표 연설 온 것 때문에 마지막 정리 때문에 못 오셨고 사전 신고하고 이랬다는 것도 제가 그 출석부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님께서 우리 당의 의원님들과 감사한 마음을 좀 담기 위한 치밀한 준비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또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들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책 안에는요 한 줄이 여러분을 위한 좋은 입법이나 정책 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목하기만 한다는 말입니다. 흘려보낸다면 아무것도 안 될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정조위원장님들께서 매우 급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천 자료집을 다 준비해서 이렇게 앞으로 의정활동을 위한 고민을 담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책위원회만 할 일이 아니고요. 모든 의원님들께서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그 작업을 돕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향후 의원님들의 정책활동을 통해서 더욱 앞으로 두터워져 나갈 우리의 미래의 기약이기도 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국제 끝입니다. 자, 의원님들, 국민의당! 한 번 더! 국민의당! 감사합니다.